주택임대차 보호법. 이 주택만 특별법이 있어요. 그 토지 같은 건 특별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토지는 경매로 샀을 경우에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 전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5년 임대차 계약을 맺는데 3년밖에 안 지났다. 그걸 내가 경매로 샀다. 그런 경우는 그 2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전 주인, 이 채권은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채권이라고 하는데, 채권은 계약 당사자끼리 문제지 그것을 매수한 그런 경락이, 낙찰받은 경락이라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은 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규정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상가도 문제가 돼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런 특별법이 존재합니다. 자, 이것들은, 이 임대차보호법은 원래는 그 초대 대법원장인 김영로 씨가 채권인 전세권을 물권, 용익물권에다 옮겨놨어요. 그러면은 그 집 없는 사람, 임차인들을 다 보호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는데 집주인이,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전세 등 깨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집주인이 담보 가치가 떨어진다, 못 해주겠다, 너 아니라도 들어올 사람 많다, 이러면서 전세 등기를 안 해줘 버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3조, 여기 나온 이거예요. 대항력. 이 대항력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차는 대차형 계약 중에, 대차형 계약 채권권에 14가지 전형 계약이 있는데 그 중에 대차형 계약이 3개가 있습니다.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순서 바뀌었네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그 3개를 대차형 계약이라고 그래요. 대차형 계약. 이제 세 번째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여기서 말한 등기는요, 뭘 말하냐면은 임대차 등기도 할 수 있고 전세 등기도 포함되는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원래 채권은 계약자의 원칙에 의해서 당사자한테 맡겨놨어요. 그런데 부동산 임대차는 특이하게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채권법 임대차 조항에 보면은 부동산 임대차는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해놨어요. 그래서 이 임대차는, 그러니까 전세하고 이 임대차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전세금을 주고 사느냐, 아니면은 보증금 얼마에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사냐, 그 차이점이 있죠. 그런 넓은 의미에서는 등기하지 않는 전세도 임대차로 봅니다. 그런데 이웃대하는 임대차는요, 즉 임대차 들어가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임대차 등기를 하려면은 집주인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등기는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집주인 협조 없이는 단독으로 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집주인이 임대차 등기를 안 해줘요. 또 전세 등기도 안 해줘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즉 이사라고 보면 돼요. 인도, 점유양도죠.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에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가 된 경우나 똑같은 효력이 있다, 그 뜻이에요. 이 경우에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이 전입신고는 그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예요, 이게. 공적 장부. 그래서 그 공시 방법인 등기에 비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 방법인 등기, 두 개 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적 장부지만은 등기부 등본은 이제 등기상 전부증명서로 바뀌었죠. 그것은 그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효력이 있어요. 즉 등기부 등본에 기재를 하고 담당 직원이 날인했을 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그 주민등록 등본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공시 방법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장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공무원이 전입신고를 받은 때 그 전입이 되는 걸로, 주민등록이 되는 걸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에요. 그래, 아예 이따 명시를 해놔버렸습니다.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 어떤 분들이, 그러면은 만약에 난 12시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1시에, 12시에 했으면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있잖아요, 이것은요. 효력이. 그, 어디 있어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전날 전입신고를 했는데 그럼 다음 0시부터 효력이 있는데 그 등기부 등본을 1시에 했다. 그건 등기부 등본이 앞서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있는데 억지로 한다면 모를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등기부 등본은 만약에 신청을 하면은 접수를 받아가지고 결제를 받아서 등기부 등본에 기재를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하루 이틀 걸립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절대로 주민등록보다 앞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고 대학력이 이 경우는 즉 그 전입신고와 인도를 했을 경우는 제3자에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주택을 매매를 할지 상속을 할지 증여에 의해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는 임차인이 전 주인에게 주장했던 권리와 의무를 후 주인에게도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 조항이에요. 그런데 이 3조의 2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좀 이따 뒤에 이게 나오네요. 임차인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 개시 요건 이건 필요가 우리한테 이거 3조 1항, 3조 2항 또는 제3항의 대항 요건 이 대항 요건은 그 전입신고와 인도예요. 그와 임대차 계약서 증세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 혹은 공매할 때 임차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이게 중요해요.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에 채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선수한테는 대항해야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재수없게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는, 좀 더 나오지만은 임대차가 종료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 보증금을 배당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종료돼 버리기 때문에 경락인에게는 주장을 못 해요, 이게. 예, 이 앞하고 틀려요. 3조하고. 그것은 어디 나오냐면은 여기네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부에 따른 경매가 행하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예, 소멸해버려요. 그러므로 경락인에게 주장을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한테는 그러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러니까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변제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우선 변제를 행사했다는 뜻이에요. 우선 변제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전액을 받지 못하면은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즉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3조의 5라고 써졌던 경우는 뭐냐면은 원래 3조, 4조, 5조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지금 3조의 6, 쭉 나오잖아요. 3조의 7까지 나와요. 이렇게 나온 이유는 입법의 기술로서 한 조항으로 쭉도 다 물러나잖아요, 조항이. 그래서 조항이 물르지도 않고 대항력이 관계되는 조문을 한꺼번에 쭉 나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일 문제가 지금 그 예전에는 보증금 중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발생될 수가 없었어요, 거의. 그런데 집값이 반토막 나는 바람에 이게 이제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대항력을 우선 변제를 주장해가지고 배당을 받다가 못 받은 금액은 그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용익물권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아예 배당 신청을 안 해버렸어요. 그 경락에서 배당 신청을 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갑구에 경매 압류 등기 있기 전에 명시되어 있는 물권자들, 등기 나와 있는 사람들, 등기 나온 사람들이 많죠. 무슨 뭐 물권자랄지 아니면 가압류권자랄지 압류권자, 이런 사람들은 배당 절차에, 즉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배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행관이 다 해줘요. 그런데 만약에 압류 등기 후에 설정된 물권자들이나 등기된 임차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은 배당 신청 안 하면 배당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되는 채권자랄지, 확정 판결을 받은 채권자랄지,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랄지, 이런 사람들, 일반 차용증서는 아예 배당 신청 못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가 배당 신청을 해야 배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된 임차권자는 우리가 그래서 법률용어로 뭐라 하냐면은 임차권은 물권화 경향이라고 합니다. 이건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돼 있어가지고 물권처럼 행동을 해요. 예. 그러면은 물권 취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91조에도 용익물권하고 그 등기된 임차권을 같이 취급해요. 예, 이 용익물권. 그래서 즉, 용익물권은 지역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가리키는데 이 세 개하고 등기된 임차권은 용익물권으로서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가진 임차인이 배당 시장에서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시장을 안 해버리고 경락이라게 주장을 해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인데, 아니, 배당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 시장 안 하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가끔 가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 임차인이 가장임차인인 경우,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사기성이 있는 경우, 즉 뭐라고 그러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가진 임차인이 있을 경우는 절대 금융기관에서는 그 담보물권 설정해주지 않습니다. 안 해줘요. 그 다음에 법을 좀 안 사람도 절대로 담보물권 설정 안 해줘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느냐, 저 임차인이 그 전세금이, 그때는 전세금이라고 그러겠죠. 아니면 뭐 보증금이랄지. 보증금이 전세금하고 등기되지 않는 전세권자는 전세금이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 죽어도 돈이 충분히 남으니까 저당권 설정하시고 돈을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집주인이. 제3 돈 빌리는 사람 채권자가 보더라도 저 집이 한 3억 가는데 그 전세금이 1억, 그 앞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있는 사람이 1억 한 5천에 살고 있네요, 보증금이. 그래서 내가 1억 더 빌려줘도 되겠다, 이러고 빌려줬습니다. 그랬는데 집이 반토막 나가지고 그 집이 이제 문제가 된 게, 그 집값도 그 집값을 그 임차인에게 배당을 해줄 금액도 모자라는 상황이 벌어진 게 생겨요. 이런 경우에 그 주위에서 그 임차인을, 당신은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낙찰인에게 91조, 민사집행법 91조에 의해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시장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전부 다 코치를 해줘 버리네요. 그러니까 그래요? 뭐 전문가가 그렇다니까 그런지 알아야죠. 그리고 배당 시장 안 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법원에서 그 집행관이 등기된 전세권자, 용익물권자는 인수를 시킵니다. 1순위일 경우 낙찰에게 인수를 시켜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집값이 예를 들어서요 3억인데 내가 그 집을 2억 주고 낙찰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등기된 용익물권 전세권자가 아직도 계약기간이 남았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배당 시작을 안 해버리네요, 그냥. 그러면은 법원에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그 2억 원을 그 낙찰자에게 인수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납부 고지서, 그걸 정식 명칭으로는 그 대금 기한 납부 고지서라고 하는데, 거기를 상계시켜줘요. 즉, 그 전세금을 거기서 뺀 나머지 금액을 나한테 내라고 그래요. 계산서를 새로 떼줘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내가 낙찰 받을 때 그 한 2억 5천만 원 주고 낙찰 받았는데, 그 전세 설정하고 사는 사람이 더 살겠다고 배당 시장 안 해버렸네요. 그러면은 고지서가 2억 5천만 원짜리가 5천만 원짜리로 바뀌어져요. 그러다 나는 5천만 원 주고 등기를 완료해요. 그 대신에 그 집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전세 사는 사람이 계약기간 끝나고 나 나갈 테니까 전세금 내주세요. 나한테 주장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 2억을 줘야 됩니다. 2억을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전세권을 말소해줘요. 예. 그리고 실제로 가끔 가다가 질문하신 분들이 1순위 용익물권자가 돈 못 받은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잉여주의라 가지고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받을 가망이 없을 정도로 유찰됐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취하해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선순위 용익물권자가 못 받는 경우는 안 생겨요. 왜요? 취하해 버려요. 그 다음에 경매가 진행되려면은 경매 신청한 사람이 일정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 금액에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누가 사가면 그 금액에 팔고 안 사가면 내가 그 돈에 인수를 하겠습니다. 그럴 때만 경매가 진행돼요. 그러면 그 돈에서 선순위 물권자에게 대금 지급해버리니까 예,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 것처럼 만약에 등기되어 있지 않는 전세권을 갖다가 경락에 인수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 말씀드린 그 집을 2억 주고 산 사람은 알지도 못한 임차인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1억 나한테 2억 1억 5천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집을 얼마 주고 산 거예요, 그게? 3억 5천 주고 산 거예요, 이게. 2억짜리를.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즉, 경매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대는 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믿기 끝아니 끝까지. 그런 경우는 이제 종국에는 소송까지 가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법원에는 법원 경매는 뭐가 있냐면은 저기 있어요. 인도명령 제도가 있어요. 6개월 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면은 본 소송하고 틀리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요. 규정이. 그래서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뭐가 있었냐면 소송을 제기하면은 변호사도 있어야 되고 비용도 들어가고 상당히 시간도 끌습니다. 그런데 인도명령은 한 번에 끝내줘요. 한 번에 재판을 결정을 해줍니다. 그건 재판이 아니라 결정이죠. 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용익물권 전세권하고 채권적 성질인 전세권을 비교할 수 있냐면은 만약에 2개 다 보증금을 안 준다, 집주인이. 그럴 경우는 채무자가 안 준다. 이럴 경우는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이 틀립니다. 전세권 등기를,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 등기를 한 사람은 우리 민법 전세권 규정에 경매 청구권이 있어요.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행원한테 경매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경매를 해줍니다. 임의 경매를 해줘요. 그래서 전세금을 줘요. 그런데 아까 용익물권이 아닌 채권적 성질을 가진 전세권, 즉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권의 보증금은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은 경매 신청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소를 제기해야 돼요. 네,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뭔 조항이 있냐면 밑에 좀 이따 보겠지만 제일 뒤에 만약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소액사건 심판법 대상이 되게끔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되 정식 소송이 아니라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해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심판법은 소송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하는 건데 간단합니다. 일반 소송은 복잡해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비용도 들어가요.
소액사건 심판법은 한 번에 재판을 해줍니다. 법원에서. 비용도, 그래서 변호사도 필요 없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수입인지 정도가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틀려요. 완전히 법에서 하는 게 틀립니다. 자, 그게 여기 나와요. 자, 이 보면은, 그 다음에 요새 공인중개사한테 많은 의무를 부과해놨는데, 판례에 따르면은, 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소개시켜 줄 때는 그 주택에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기간까지 전부 다 설명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반 아파트랄지 주택은 그럼 한 명, 두 명 있으니까 간단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원룸 같은 거 다가구 주택 그럴 때는 그 안에 막 10명 살고 있다, 20명이 살고 있다. 그걸 다 설명해 줘야 돼요. 만약에 설명을 좀 빠뜨릴 경우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새는 서울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원룸 중개를 꺼려한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기관들은 우리한테는 필요 없고 계약갱신도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차임의 증감 청구권도 필요 없고 전환율 별게 다 나옵니다. 이것도. 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 이것은 집값의 2분의 1에서 배당할 때 1순위로 배당합니다. 1순위. 근데 이 사람들도 당연히 채권자이기 때문에 배당 신청을 해야 배당받을 수 있어요. 막강한 권리, 오히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진 사람보다도 더 막강한 이 권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는요, 순서에 관계없어요. 어떻게 들어가도 관계없어요. 이것은요, 이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것 보고 최우선 변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선 변제면 뭐 최고 먼저 받는 거지, 무슨 최우선까지 못 필요했어요. 자, 이것은 이 경우에 임차인의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3조 1항, 즉,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대항력과, 전입신고와 인도만 받으면 돼요. 이 사람은 순서에도 관계없어요. 모든 담보물권자 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런데 만약에 잘못하면은 집 한 집에 임차인 한 명밖에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10명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받으면 집값 다 날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항을 놨냐? 여기에 집값에 보증금형 일정을 보면은 범위 기준은 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주택을 닫고 돈을 빌릴 때는 금융기관에서 특별법이 없더라도 2분의 1 이상은 잡아주지 않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요. 이 조항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는 그게 안 나오는데, 부칙에 나와 있는데, 사회,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일정액이 변합니다. 일정액이. 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행된 주택 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주택에 최초로 설정한 담보물권자, 물권자가 있을 때 그 물건을 설정한 날에 시행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돼요. 그걸 모르면은요, 잘못하면은 일정액 중에 한 푼도 보호 못 받습니다. 한 푼도. 이 일정액 보호는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 일정액, 보증금 중 일정이 얼마였냐면은 700만 원인가? 그 사람은 뭐 300만 원까지 우선 받는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거의 몇 천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보증금이. 그런데 등기부문 떼보니까 이 주택의 최초의 담보물권자, 즉 물권자가 있는 데가 1990년대에 그 집을 살 때 설정했더라. 그러면은 그때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기 때문에 일정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보증금 일정액이. 만약에 일정액이 1원이라도 오버시키면은요, 못 받아요. 한 푼도 못 받아요. 한 푼도. 그걸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규정이 부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등하시고 넘어간 사람들 봤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조항이고, 이것도 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 법의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 임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법에 명시되지 않는 것은 민법에 적용됩니다. 이것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여기다 다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 법을 적용하고 이 법에 안 나와 있는 것들은 민법을 적용해요. 그것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일시사용을 한 임대차. 일시사용은 도대체가 얼마냐? 몇 기간이냐? 보통 한 6개월 정도로 생각해요. 6개월 정도. 그것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전세. 아까 말한 채권적 선이라는 전세. 그것은 주택의 등기를 아지한 전세 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전세금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본다. 이 조항도 모르신 분이 많아요. 그래 채권적 성질을 가진 전세권은 즉 등기되지 않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요. 그 다음에 이거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일반 소송이 아니라 소액사건 심판법이 적용된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민법의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자는, 등기된 전세권자는 그 조문에 전세권에 관한 조항에 그 경매 신청권이 있어요, 아예. 그래서 그때는 소송에 의하는 게 아니라 그 전세권자가 집행관에게 경매 신청을 하면은 바로 그 경매를 해줘요. 그런데 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전세권자는 보증금 반환받으려면은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예, 그 전세권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다행히도 이 소액사건 신법이 적용돼 가지고 빠른 시기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 경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한테는요. 여기다 빨간 글씨 써놨잖아요. 원래 채권은 계약 자유 원칙이 지배되는데 이 주택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특별히 임대차 표준계약서, 그 다음에 공인된 계약서를 적용한다. 특별히. 그 다음에 이 부칙에 아까 그게 나와요. 부칙에 저 뒤에 어디쯤 나와요. 이 뒤에 어디 한참 뒤에 나와 많아요, 부칙이. 여기에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전에 그
등기부 설정된 물권자는 그러하지 않는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 조문이 나옵니다. 대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우리 경미하고 관계된 부분만 제가 간략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법들이 완벽하지 못해요. 사회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 법률을 개정해 가지고 보충을 하는데, 예, 지금 우리 팬데믹 시대 때 집값이 반토막 날 줄 누가 알았어요? 집값이 떨어진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판결은 나오지 않았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